오늘 꿈 이제 55-1이죠. 그 이제 매제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어로 된 것이 무슨 뜻이냐면 매제는 회사에서 그 환자, 여기 꿈꾼 사람이죠. 그 환자 일을 떠맡은 거예요. 그 일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계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꿈하고 너무 비슷해서 자꾸 이제 현실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전의 꿈을 보면요. 매제에 대한 호감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 꿈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현실 인물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러분 발표할 때 내가 이제 들었던 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 꿈이 실제 매제하고의 관련수 속에서 나왔다면 매제하고의 정서적인 그 긴장이라든가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석 상황에서 매제 얘기가 자주 나왔을 법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매제는 어떤 현실 인물과의 어떤 정서적 교감에서 왔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의 한 인격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계약을 체결한 제품이 출고를 해야 되는데 제때 못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이 6월이에요. 지금이 6월이라는 얘기는 현재죠. 그리고 5월에 나갔어야 했던 거 과거죠. 5월에도 까먹고 6월 들어서도 한번 까먹었다. 이것도 자꾸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 잊어버렸다. 무성의하다. 또 아니면 뭐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꿈은 무의식적이잖아요.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지나쳤거나. 이런 뜻이지 이것을 꼭 무성의하거나 뭐 이래서 책임감 없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나는 화가 나서 매제에게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매제한테 얘기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분석을 먼저 보자면 매제와 나는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죠. 현실 속에서 그래요. 이 꿈에서도 그래요. 둘이 동업을 하는지는 꿈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죠. 이제 현실 속에서는 이제 자기 일을 떠맡았지만 꿈에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적어도 꿈자는 매제의 사업에 깊이 연관되어 있거나 정서적으로 매제의 사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꿈에서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매제는 회사에서 실제로 꿈꾸니의 일을 맡아보고 있죠. 회사에서 자신의 일을 떠맡은 매제는 환자와 동일시된 인격으로 이 꿈속에서는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낸 매제가 이제 꿈자의 그림자 인격이라면 자아는 자자가 빠졌네요. 자아는 그림자와 더불어 무언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이거를 진짜 비즈니스로 알아요. 근데 이것을 늘 꿈에 있는 거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에요, 사실은. 꼭 해야 할 일, 또 안 하면 손해보거나 위기가 오는 것,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매제와 나 뭐 사업 연관 구매자 나오니까 글이 빠진 거죠, 또. 이것은 결국 분석 작업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꿈꾼 사람이 환자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분석 작업이지 실제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사업을 그림자에게 맡긴 후에 뭔가 그림자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자아의 결단을 뒤로 하고 뭔가 주변의 눈치를 본다든가 떠밀려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분석 작업을 계속 하면서도 딴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림자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융은 분석 작업의 중단을 이제 자기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아내가 막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돌리는 환자 태도를 꿈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 꿈은. 지금 왜 이 환자가 정말 분석 작업이 필요한데 이 핑계 저 핑계 하고서 안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한동안 중단했다가 지금 다시 와서 가져온 꿈이 이거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이미 팔린 물건이 아직도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익을 어느 정도 취했잖아요. 물건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계약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고객을 완전히 확보했거나. 그래서 이익을 어느 정도 취했어요. 근데 해야 할 의무를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분석 작업이라면 그런 거예요. 이미 분석 작업에서 상당한 이득을 취했는데 계속 계산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이거 투자한 게 맞아? 이거 나 혼자라도 됐지 뭐 별로 분석할 때 별 말 없었는데 이제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월과 6월로 대변되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게 의무 불이행의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뭔가 이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미정미정하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대행하는 인격이 2번이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꿈자아는 매우 화를 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 의무이행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이제 그 죄책감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분노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구매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책임성. 아까 이제 지난번 꿈에서 계속 일방적인 이제 약간 좀 경직된 이제 그런 형이어서 성실하지만 이런 사람한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꿈에서도 매제는 꿈자의 일을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매제의 일은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꿈자는 이제 매제의 잘못만을 탓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맡겼지만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어찌면 이제 너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 왜 안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거죠. 아마도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고 철저하지만 동시에 자기 위장과 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탓을 돌리는 이제 이런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철저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성향이죠,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요. 너그럽지가 못해요, 철저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남의 탓도 많이 돌려요. 책임을 가른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꿈은 자신이 짊어질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습관적인 생활 태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구매자에 대한 보상은 사실 꿈꾼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꿈의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고 봐요. 아, 그거 보상해줘야 될 텐데 라고 자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의 현실 속에서는 그 보상이나 대가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꿈은 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뭐 보상에 대한 느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식 속에서는 전혀 그 보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재미난 현상이죠. 그렇게 보니까 자각이 아니네요. 자각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꿈이 보상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어쩌면. 너 보상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잖아. 자기 부인에 대한 태도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성실히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는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다. 심지어는 잠자리까지도 피한다. 어쩌면 부부간에 잠자리 하는 것은 의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아내가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정말 나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돈만 주면 되고 성실하면 되는 걸로 했지 정서적인 교감이라든가 아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보상을 해줘야지. 이런 거. 그래서 보면 꿈자와 매제는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일시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구매자를 대하는 태도는 사업의 질적 성장과 연관이 있어요. 아하, 돈을 많이 벌 거냐 벌지 않을 거냐 라는기보다는
구매자한테 물건을 제때 안 주면 구매를 취소하거나 기업에 손해가 나겠죠. 그러니까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내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성장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의 방향,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거냐, 그것은 내 인격을 어떻게 다스릴 거냐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을 물건 취급할 때 결국은 인격화되지 않는 기업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고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사업은 인격인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도 다 인격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질적인 문제가 결국은 대두가 된다. 꿈에서는 질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은 비즈니스, 단순히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사업은. 영어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일 아니야. 그럴 때 It's not your business 그러잖아요. 그것은 네 일 아니야. 이 그 비즈니스는 일반 사업이 아니잖아요. 너하고 관계 없으니까 신경 꺼.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중간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기서도. 꿈차 매제 중간에 사업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중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서 주체의 성격과 대상의 성격, 또 사업을 통해서 주체와 대상이 어떤 관계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사업 방침이라든가 어떤 사업 이념, 이제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거다. 그럴 때 중간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사업이. 이제 물론 여전히 이제 구매자의 위치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융은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담자가 잠시 분석을 중단한 상황 후에 가지고 온 꿈이다. 그것과 관련하여 꿈은 이렇게 말한다. 그건 그대의 사업에 일어난 장애야. 그것은 그대의 그림자에게 맡겼잖아. 그림자가 의무를 망각한 거잖아. 그대가 다뤄야 할 것은 바다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죠. 어쩌면 당신은 현실적인 비즈니스에 매달릴 게 아니라 그 바다의 신비한 생명을 탐구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 좀 열중을 해. 어쩌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는 바다를 직시해야 돼. 그대의 섬을 강화하고, 자기만의 섬이죠. 어찌 보면 이제는 좀 그대 자신을 확고해야 돼. 이제 이런 의도로 해석했습니다. 꿈은. 자, 그렇다면 이제 기호 3항으로 이제 볼까요? 다시 이제 기호로 왔습니다. 가로하고 주체가 돼요. 이제 또. 그리고 이제 2항은 대상이고 가로하고 목표라고 그랬죠. 중간에 또 다시 이제 그동안 해석체를 조금 멀리 했다가 다시 해석체로 돌아왔고 가로하고 중간자로 했습니다. 역시 퍼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꿈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경에 보면은 이 나와 매제는 사실은 자와 그림자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리된 인격이 아니에요. 자와 함께 가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어쩌면은 이제 같은 이제 이미지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로 대변된다. 회사도 주체의 영역이잖아요. 회사가 중간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때 그 회사의 사훈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방침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회사 자체가 어떤 온전한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는 어찌 보면은 자아에 속하고 매제에 속한 소유물처럼 된 주체의 영역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 회사를 대변하는 나와 매제 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것은 늘 구매자들이죠. 근데 구매자들은 마지막 목표는 아니잖아요. 제 1차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목표는 뭐냐? 사업인 거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구매자하고 관계가 결정되고 또 어떤 회사의 위치와 구매자의 위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업이 이제 중간 영역으로 되는 거죠. 사업 방향이라 할 수도 있고 사업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업 철학이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전개는 또 나와 매제가 같이 가요. 계속. 그리고 대상은 구매자예요.
그러면 대상과 구매자한테 일어난 일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 약속을 어긴 게 중간자가 아니라 제품이고 계약이고 의무가 중간자예요. 어떻게 제품을 공급하고 주고받고 또 계약을 어떻게 맺고 관계 규정이잖아요. 관계 맺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의무가 발생하는가. 이 의무는 두 사람한테 다 주체와 대상에게 다 관계되면서도 넘어서 있고 통제하고 관할하는 전체성이에요. 그리고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요. 이 제품은 단순히 감각적인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나와 매제, 즉 회사를 상징하는 이 사람들의 인격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것이 제품으로 상징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을 또 구매자가 구매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관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과 또 그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매제와 구매자는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관성이 있어야 돼, 항상성. 근데 이제 안 됐잖아요. 그리고 때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가 다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지역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장소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중간에 산물일 수도 있어요. 계약이 중간 산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어쩌면은 매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와 대상 사이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관계되면서도 넘어서 있고 또 둘을 조절하고 관계 맺게 해주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영원성이라고 하는. 그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기호, 즉 주체로 대변되는 기호는 나와 매제로 돼 있고 대상은 구매자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결말에 보면은 나하고 매제는 자아와 그림자가 한 통속이 돼 있고 지금 구별이 안 가는 동일시대에서는 한 통속이 돼 있고 구매자는 누구냐? 분석가예요. 사실은 분석가가 사업가고 비분석자가 구매자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기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피분석자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경우 많죠. 분석하는데 내가 돈 내는데. 응? 그리고 이제 마치 상담가나 분석가가 그 이제 구매자처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따르냐? 보상이 따르는데 그건 결국 분석 작업이다. 분석 작업. 그리고 거기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지불해야만 되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게 볼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해봤어요. 비교를 해봅시다. 1항을 나로 보고 2항을 매제로 봤을 때 이제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항을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제 구매자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죠? 구매자를 어디다 내야 될 거냐. 이 경우 나와 매제는 자아와 그림자와의 대극 관계나 동업자 사이의 갈등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사업이 중간자가 되어 사업을 하는 방침과 신념 및 태도 그렇게 된다면 중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구매자의 중재 역할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과 구매자가 동시에 중간자가 될 때 구매자는 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이 돼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중간자로서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잃어버려요. 구매자는. 그러니까 대상으로밖에 존재 안 한다는 얘기죠. 구매자는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속에 구매자가 들어가 버리면은 사업을 위한 보조수단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자가 중간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구매자의 태도에 의해서 어찌 보면은 그 뭐 사업과 무슨 제품의 이제 뭐 이런 질을 결정하기도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업과 구매자가 동시에 중간자가 될 때 구매자는 사업을 위한 수단이거나 사물이 되어서 구매자의 역할은 사라지게 된다.